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건설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제재 국면 돌파 의지도 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세대 교체도 단행됐습니다. 최룡해가 군사 분야까지 역할을 확대했고 김여정은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모호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북한 문제에 단 한 가지 방법만이 효과가 있을 거라면서도 그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공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핵 개발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력갱생을 유난히 강조했는데 강력한 제재를 견뎌내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7차 당대회와 전원회의 이후 17개월 만에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황병서, 최룡해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연단에 자리 잡은 김정은은 상황이 엄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최후발악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하여 김정은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핵 개발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진 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하여 발언 도중 주먹을 불끈 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제재를 의식해서인지 자력갱생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자력갱생 구호를 더욱 높이 지켜들고 나라의 경제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자립적인 경제로 북미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당의 주요 회의를 17개월 만에 다시 소집한 것은 엄혹해지는 제재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 내 기름값이 뛰는 등 제재 효과가 서서히 파급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핵 개발이 김정은 개인 차원이 아닌 당의 공식 결정임을 강조해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도 책임을 분산시키겠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은 또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천에 왔었던 핵심 실세 최룡해가 군 분야까지 영역을 넓혔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승진했습니다. 인사에 담긴 의미를 전병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최룡해를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2014년 4월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면서 군부에서 손을 뗐던 최룡해가 다시 군 업무까지 종사하게 된 겁니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가운데 노동당의 주요 기구인 정무국과 군사위원회까지 이름을 올린 것은 김정은을 제외하면 최룡해가 유일합니다. 최룡해는 또 당 부장에도 임명돼 기존 6개의 직위를 합해 모두 8개의 직위를 갖게 됐습니다. 최룡해가 원래 핵심 실세였지만 군 쪽에서 김정은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까지 부여받음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하는. 최룡해의 역할을 당정군 전방위로 확대한 것은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경험이 많고 노련한 최룡해의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당의 주요 직책인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됐습니다. 김정은의 행사를 주변에서 챙기며 실세 역할을 해온 김여정을 정치국의 주요 직위에 승진시킨 것은 올해 30살인 김여정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또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6명을 새로 임명하는 등 대규모 세대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수수께끼 같은 말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폭풍전 고요라고 한 데 이어서 이번엔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문답하듯 말하는 게 고도의 전략이란 평가도 있고 그냥
관심받고 싶은 것 같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상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하고 많이 합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끝맺음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군사적 대응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지금은 폭풍전 고요란 수수께끼 같은 발언의 연장선입니다. You guys know what this represents? It's the calm before the storm. What storm, Mr. President? You'll find out. 해석은 분분합니다.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에 군사 대응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북한의 행동 반경을 제약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TV 스타 출신의 허세란 혹평도 있습니다. They certainly don't want us to be the bullies in the schoolyard taunting North Korea to go to war with us.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이 도발 억제 측면도 있지만 긴장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화나 협상보다는 당분간 제재와 압박, 군사적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북한을 최대한 몰아붙이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대북 무력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로 오는 데 이어서 다음 달엔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은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을 거느린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최근 홍콩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는 15일을 전후해 동해로 북상한 뒤 한미연합 해군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레이건 항모 전단이 지난달 B-1B 편대처럼 NLL 북쪽 공해상까지 북진해 대북 무력 시위를 할 것이란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Two ballistic missiles that have overflown Japan and a nuclear test earlier last month. This strike group is committed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미 해군 3함대 소속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 전단은 어제 미국 샌디에이고 기지를 떠나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루스벨트 항모 전단이 일본에 있는 7함대의 작전 구역인 서태평양에서 7함대와 합동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태평양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태평양 사령부의 발표는 사실상 루스벨트 항모 전단의 대북 군사 활동을 예고한 겁니다. 루스벨트 항모 전단은 다음 달 한반도 가까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건 항모 전단이 한반도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루스벨트 항모 전단이 오면 지난 5월에 이어 다음 달에도 2개의 항모 전단이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 평화상을 취소시키려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보수단체를 내세웠는데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수사팀은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가 보수단체 간부 B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메일을 통해 두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시키는 방안을 상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의 수상 취소 청원서를 보내는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검찰은 2009년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고조된 추모 분위기가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으로 국정원이 고인을 비난하는 심리전에 나섰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수단체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발표한 논평에서 김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부정한 공작과 거래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라고 매도한 바 있습니다. 또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청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 핵이 완성됐다며
김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이 아닌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비난한 합성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또 이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박모 씨도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5살 이모 씨가 비스듬한 자세로 휠체어에 탄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살인 혐의 받고 계신데요. 인정하세요? 경찰서를 나선 이 씨는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했는데 법원은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딸의 중학생 친구인 A양을 살해하고 강원도 영월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A양이 끈으로 목이 졸려 숨진 것 같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발견 당시 일부 옷이 벗겨진 상태였지만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시신을 유기한 뒤 서울로 돌아온 이 씨 부녀를 도피처까지 옮겨준 36살 박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범행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할 방침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살해 피해자 이모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살해하지 않았고 시신 유기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믿기엔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주요 의혹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 씨는 딸의 친구가 서울 중랑구 자택에 놀러 왔다가 자신이 자살하려고 준비해놓은 약을 잘못 먹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끈에 의한 목졸림에 따른 질식이었습니다. 명백한 타살 정황인 겁니다. 피해자 사망 시기에 자택을 드나든 사람이 이 씨와 딸 둘밖에 없는 CCTV 증거를 고려하면 이 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피해자 A양은 이 씨의 딸이 놀아달라고 보낸 문자 때문에 온 겁니다. 이 문자를 아버지 이 씨가 지시한 건지 또 피해자 살해 과정에 딸도 관여했는지는 앞으로 수사해야 할 대목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움직인 상황을 보면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 씨의 딸은 의식은 없지만 위독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씨의 유서를 인터넷에 대신 올려준 친형도 행동의 동기가 석연치 않아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씨 소유의 차량은 수입차 한 대고 월세로 사는 두 집이 있습니다. 시신 유기에 쓴 다른 수입차는 친형의 지인 겁니다. 하지만 이 씨가 자기 차처럼 마음대로 타고 다녀 명의만 돌려놓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씨가 수입차를 몰며 월세를 낼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도 궁금합니다. 전과 18범으로 무직인 이 씨가 딸과 자신의 희소병을 호소하며 모금한 돈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가장 길었던 연휴도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운 가족들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은 오늘 가을을 만났고 이제 다시 일상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인 한로. 찬 기운과 함께 산능선에는 단풍이 덮였고 등산객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찾은 가을산은 더할 나위 없는 휴식처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7도까지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놀이공원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려 황금 연휴 막바지를 즐겼습니다. 끝나는 연휴의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고 민속놀이 산매경에 빠져듭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발길도 바빴습니다. 자식 보러 서울 왔다 시골로 내려가는 부모님도. 딸 집에 왔어요. 애들 내려오면 불편하니까.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애들도 바쁘고 우리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해외여행을 떠났다 돌아온 사람들도 끝나가는 연휴가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즐겁게 가족이랑 여행 갔다 왔는데 아쉬운 마음이 가장 크죠. 이렇게 또 긴 연휴가 없으니까. 서울역은 오늘 하루 귀경하는 사람들로 종일 붐볐고 인천공항도 개항 이래 최다 인원인 11만 6천여 명이 도착하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국 고속도로도 나들이와 고향에서 돌아오는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채 허덕이는 코레일에 고속열차를 강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열차 교체 시기를 10년이나 앞당긴 데다 구매 대상 열차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시제품도 없습니다. 속사정을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국내 업체와 EMU 300이라는 8칸짜리 신형 고속열차 2짝을 600억 원의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동력 장치를 객차 아래쪽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의 열차로 수송 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코레일은 도입 이유를 기존 열차가 노후화할 경우 동력 분산식 열차로 대체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건 구매 시기입니다. 고속열차 내구 연한은 30년이라 첫 열차 교체 시기는 빨라야 2031년이 돼야 합니다. 교체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10년을 앞당겨 2021년에 새 열차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구 연한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프로젝트가. 내구 연한 때문에 바꾸는 건 아니다. 예, 그건 정책 부서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코레일이 계약한 열차는 개발 진행률이 9.2%에 불과해 시험 운행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코레일이 열차 구매를 서두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2차례 보낸 공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을 거론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열차 발주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의 열차 모델을 거론했는데 코레일이 계약한 바로 그 열차입니다. 시제품조차 없는 고속열차를 정부가 나서 사실상 강제 구입을 유도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 뒤 쓸 열차에 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코레일은 현재 13조 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축구대표팀이 4실점하며 러시아 원정 평가전에서 완패했습니다. 신태용 감독 취임 이후 3경기 만에 첫 골을 기록했지만 수비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하성룡 기자가 경기를 분석했습니다. 대표팀은 손흥민과 권창훈이 초반 공격을 주도할 때만 해도 신태용 감독 취임 후 첫 승에 희망을 품었지만 전반 종료 직전 이 수비 실수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골문 앞에만 우리 선수가 7명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스몰로프를 막지 않고 선제골을 헌납했습니다. 스몰로프가 다시 빠질 때 김영훈 선수가 다시 놓치면서 머리 위를 넘어가 버렸네요. 후반 10분부터는 어이없는 자책골이 이어졌습니다. 코코린의 헤딩슛이 김주영의 몸을 맞고 굴절돼 골망을 흔들었고 불과 1분여 뒤 김주영이 다시 상대 패스를 막으려다가 우리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후반 38분에 4번째 골까지 내준 대표팀은 러시아의 집중력이 떨어진 경기 막판에 2골을 넣어 영패는 면했습니다.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던 이청용이 권경원의 헤딩골과 지동원의 만회골을 잇따라 도운 것이 이번 경기에서 얻은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최종 예선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대표팀은 4대2로 완패했고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겠다던 신태용 감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선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표팀은 스위스로 이동해 모로코와 2번째 평가전을 준비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할 시기도 찾아왔습니다. 주사의 효과는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데 특히 60세 이상은 효과가 30%대에 그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면 백신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건강한 성인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훨씬 덜 아팠어요. 제가 최근에 주사 맞았었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안 아파서 좋았어요. 이처럼 긍정적인 생각이나 유쾌한 기분은 통증을 다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백신 효과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분 상태를 먼저 조사한 뒤 독감 주사를 맞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즐거운 기분에서 맞은 노인은 혈액 항체 형성률이 최대 14%나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염 예방 주사 연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쾌함과 면역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유쾌함을 느낄수록 면역력 담당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항체도 원활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독감 백신과 음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원래 주사 맞는 날은 술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먹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결과 예방 주사 전후 적은 양의 음주는 백신 효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백신은 사백신이기 때문에 항체 생성 능력하고 크게 상관없지만 보통 다만 지나친 음주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긴 연휴도 어느덧 끝나갑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휴가를 마치고 오니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긴 연휴 증후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김관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직장인 성노들 씨는 연휴 동안 제주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오랜만에 긴 휴가를 즐겼지만 다시 아침 일찍 출근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여행했던 곳하고는 또 분위기가 너무 갑자기 달라지니까 오히려 더 금방 지치기도 하고. 열흘간의 추석 연휴. 휴식이 길었던 만큼 일상 복귀에도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전문가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도 징검다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휴가야말로 휴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일요일 저녁에 집에 도착하는 식의 스케줄은 좋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생활로 깨진 신체 리듬은 숙면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연휴 후반에는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수면 시간이 7시간 정도 되도록 하는 겁니다. 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리듬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출근하는 첫 주에는 회식 같은 건 좀 피해서 기분을 좋게 해줄 작은 일을 출근 첫날 계획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식당에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을 잡는다든지 휴가를 돌아오고 난 바로 다음에 자신만의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시간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한 영화에서 중국 동포들을 부정적으로 그려서 논란이 있었죠. 중국 동포들은 그동안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연휴를 보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을 김기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중국 동포들이 중국식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의 집단 거주지 서울 대림동에도 추석이 왔습니다. 고향 생각도 나고 아무래도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사실 중국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명절 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뿌리가 한국이잖아요. 지난 여름 이곳 중국 동포들은 한 영화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관객 수 56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청년경찰에서 대림동이 위험한 우범지대로 그려진 겁니다. 항의 집회를 열고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도 추진했습니다. 있는 사실을 말을 해야지 없는 사실을 말하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같은 공포끼리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대림동 중국 동포들은 지난 2011년부터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순찰활동에 나서고 환경미화를 벌이는 등 자정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림동에선 살인, 강도와 같은 5대 강력범죄율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중국 동포들도 그걸 느끼죠. 그럼에도 영화나 소설에서
아직도 부정적으로만 그려져 안타깝다고 중국 동포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변하자 이런 과제로 지금 각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이 안전하다는 거 한 번씩 오셔서 양꼬치도 드셔보고요. 중국 요리도 좀 이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역 라이벌의 맞대결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NC가 연장 접전 끝에 롯데를 누르고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사직구장을 가득 채운 2만 6천 명의 만원 관중 앞에서 NC와 롯데는 기대만큼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NC가 1회 3루주자 박민우의 과감한 주루 플레이와 4회 권희동의 적시타로 먼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NC 선발 해커를 공략하지 못해 끌려가던 롯데는 한 점 차로 뒤져있던 8회에 터진 대타 박헌도의 극적인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팽팽하던 승부의 균형은 연장 11회 NC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루타를 치고 나간 선두타자 지석훈이 롯데 투수 박시영의 폭투 때 절묘한 슬라이딩으로 3루에서 세이프됐고, 다음 타자 권희동이 좌익선상 2루타로 천금 같은 결승점을 올렸습니다. NC는 계속된 만루 기회에서 롯데 포수 강민호의 포구 실수와 모창민의 만루 홈런을 묶어 11회에만 대거 7점을 내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NC가 원정 1차전을 9대2 승리로 장식하며 5전 3선승제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삼진은 절대 안 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평소보다 짧게 잡고 어떻게 해서든 컨택을 했는데 그게 또 안타가 돼가지고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NC는 장현식, 롯데는 에이스 레일리를 2차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도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나 싶으시죠?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내일도 쾌청해서 나들이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라도 들르셔서 연휴의 마무리를 가을의 정취와 함께 보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낮 시간에 오늘만큼 더우니까요. 일교차가 계속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급격히 쌀쌀해집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를 밑돌겠고요. 특히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 10도 이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도 안개가 강해서요.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부터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충청도와 전북 지방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축구 보면서 스트레스 풀자고 말씀드렸는데 괜히 스트레스만 더 쌓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이지만 월드컵 본선까지 아직 8개월 남아 있습니다. 반전 드라마 쓰기에 충분한 시간이겠죠? 마음고생 많았을 김주영 선수도 툭툭 털고 어깨 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는 하루 남았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